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총 7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한 이제 적으면 20회에서 많으면 27회, 6, 7회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지켜야 하실 거, 제가 문제를 먼저 나눠드리면은 반드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과목당 20분이에요. 그러면은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20분 동안 풀면 될까요? 안 돼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가장 쉬운 과목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영어 또는 의료기술직 생물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나마 공중보건이 좀 더 쉬운 과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정확하게. 그래서 항상 시간, 내가 몇 분 안에 풀겠다. 5분 안에 풀면 좋지만 5분까지는 버겁고 10분, 시간 타이머 재놓고 10분 타이머 재두세요. 재고서 근데 아마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면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10분 시간 체크하면서 빠르게 문제 풀고 나머지 시간을 영어나 생물 이런 데 넘겨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시간 제한을 꼭 두고 하고 그 다음에 시끄러워서 옆에서 누가 말 걸어서 뭐 정신 사나워서 못 풀겠어.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들 보면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그런 거 같아요. 요즘 가끔 이렇게 유머로 많이 올라오는 거 숨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책장 좀 살살 넘겨주세요. 이런 포스트잇을 붙이고 간대요. 근데 진짜 제가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책장 넘기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그러다 진짜 좀 소리가 나면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래? 시험장 가면 누가 저기서 콧물도 흘리고 기침도 하고 막 다리도 떨고 그러면 토익이나 뭐 이런 거 시험 보고 오면은 꼭 애들 막 어느 시험장에서 누가 다리 떨어서 너무 짜증났어요. 그걸 왜 신경 써요? 내 문제 풀어야지. 이것도 훈련이에요. 물론 이제 예민하면 신경이 쓰이죠. 쓰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요즘에 그 TV에 많이 나오는 공부의 신이죠.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수능 시험 보기 한 몇 달 전부터 그 연습을 했대요.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푸드코트 있죠. 푸드코트 가서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운데 이런 환경에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의 멘탈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주변 환경이 어때도 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쟤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절대 그런 거 정말 핑계예요. 너 더 떠들어봐. 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난 집중할 거야.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날 보면 안 되지. 그렇지? 날 보면 안 돼,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험이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뭐 이제 이번 주에 서울시 시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6월에 시험 있고 9월에 시험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공부할 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멘탈을 만드는 것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같이 하면서 문제 반드시 시간 안에 풀기를 권해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나눠드렸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보셨을 거고 정답지 해설서 중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것만 전체 내용이 나간 건 아니고요. 해설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거나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거나 교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 정도만 해서 해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문제는 어땠어요? 많이 어렵진 않았죠?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시면 만성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C형 간염은 과거에 BA형, BB형 간염으로도 불렸었고요. 그래서 C형 감염이라는 것이 이제 명명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렸었고 B형 간염과 함께 만성 질환, 만성 간질환 그리고 간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B형 간염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은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B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해서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자, 뭐 교재에서 이러한 사업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방 접종에 대한 내용을 볼 때 B형 간염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만약에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라면은 수직 감염 될 수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바로 면역 글로불린. 그럼 얘는 인공
수동 면역이죠. 그래서 항체와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에 해당하는 백신을 같이 주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예방 접종을 같이 쭉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11배가량 더 많고요. 전파 경로는 이성 간 접촉보다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남자가 여자보다 한 11.5배 정도 더 많아요. 남자 환자가 더 많고,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전파 경로에서는 그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전파보다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전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밖에 그래서 한 전파 경로 중에 60% 정도가 대략 그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전파고, 한 39% 정도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전파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수혈, 혈액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0.7%, 수직 감염이 0.1%, 또는 마약 이런 거 하면서 주사기 공동 사용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미미하게나마 또 전파 경로가 되고 있죠. 4번, 우리나라는 1987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을 제정을 했고요. 모든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HIV 역학 및 관리를 위해서 에이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교재에 정리를 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그런 정보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보건통계의 주요 사망 관계 지표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 일반 출산율은 어떤 연도에 중앙인구의 단위 인구당 연간 출생아 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표시한 거다. 자, 이게 뭐예요? 연 중앙인구분의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뭐 구하는 공식이죠? 조출생률, 보통 출생률, 조출생률 구하는 공식이죠. 주어진 기간에 인구 집단에서 성, 연령, 직업 등 인구 특성별로 구한 사망률을 말하며 성별 사망률, 연령별 사망률들이 있다. 자, 비례 사망률에 대한 설명 어때요? 또 고민하네.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이걸 그렇게 정리했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비례 사망률이냐 특수 사망률이냐. 그쵸. 분명히 정리했는데, 자, 비례 사망률과 특수 사망률. 그러면 비례 사망률을 뭐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냐면 비례 사망 지수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비례 사망 지수는 뭐예요? 분모가? 안 돼. 자괴감을 느끼면 안 돼. 지금 모의고사 이제 시작했잖아요. 자, 비례 사망 지수 PMI는 괜찮아. 여러분 보기가 딱 비례 사망 지수 나오면 다 기억나요. 왜 그래. PMI, 비례 사망 지수는 누구 중에서? 사망자들 중에서 누구? 50세 이상 사망자. 그래서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는 게 비례 사망 지수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비례 사망률과 특수 사망률이 헷갈리는데 얘네의 분모만 달라요. 사실 분자는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모를 기억하기 위해서 비례 사망 지수, 사망자 수, 그럼 비례 사망률도 사망자 수 중에서. 그래서 비례 사망률은 사망자들 중에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중에서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몇 %냐를 보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사망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 중에서 암에 의한 사망자가 몇 %냐,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는 65세 이상 사망자가 몇 %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례 사망 지수도 사실 하나의 비례 사망률인데 얘는 특별히 중요한 지수로 보고 있는 거고, 비례 사망률은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가 아니라 누구 중에서? 사망자 수 중에서예요.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구 집단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10대의 사망자가 몇 명이냐, 20대의 사망자가 몇 명이냐, 또는 뭐 여성 사망자가 몇 명이냐, 전체 인구 중에서 여성 사망자가 몇 명이냐, 또는 전체 인구 중에서 뭐 암에 의한 사망자가 몇 %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특수 사망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 사망률은 누구? 전체 인구 중에서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자 또는 특성별로 뭐 여자 사망자, 남자 사망자, 10대 사망자, 20대 사망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인구 집단의 특성별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는 게 특수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분모만 기억하시면은 사실 분자는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죠. 뭔가 어떤 특성끼리를 보는 건데 비례 사망률은 사망자 중에서 그러한 사망자가 몇 명이냐는 거고 특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느냐를 보는 게 특수 사망률이에요. 자,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3번 연령 표준화 사망률, 유래 표준화죠.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어때요? 연령 표준화. 연령 표준화가 뭐예요? 어떤 지역과 지역의 사망률을 단순히 비교하게 되면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망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단순히 비교하면은 좀 비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령에 의한 특성을 배제했을 때, 제거했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보고자 하는 게 연령별 표준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죠. 그래서 연령 표준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직접법, 간접법이 있었고 다음에 4번 보기. 어떤 질병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위험도와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는 뭐예요? 어떤 지표를 보면은 그 질병이 생명에 얼마나 위험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또는 그 지표의 값이 좋아지는 걸, 그 지표의 값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치료법이 발달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이거 완전 새로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조금씩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치명률이죠, 치명률. 그쵸? 왜? 자,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국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문장을 별로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 자, 보세요. 어떤 질병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위험도,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위험이 얼만큼이야? 그게 뭐예요? 치명률이잖아.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만약에 보툴리눔 독소증에 대한 치명률이 예전엔 70%였어요. 그러면은 보툴리눔 보툴리눔 균에 감염이 돼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 100명 중에 7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30-40%예요. 이 말은 뭐예요?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치료법의 치명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치료법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치명률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은. 이번에 정답 3번이죠. 다음에 3번 문제.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에 작용하는 독의 일종이에요. 신경독소로 신경의 나트륨 채널의 작용을 방해해서 활동 전이의 교란을 일으켜서 독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신경독,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이름은 이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 주요 생물인 보거류의 학명을 따온 것이래요. 그래서 이 독소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거의 부위는 어디냐? 문제는 거창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문제죠. 어이없죠. 왜 굳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쉽네. 그러고 가면 안 되고 제가 굳이 별의별 내용을 갖다가 문제에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로 우리 교재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재 옆에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왜 이런 걸 자꾸 넣어드리냐면 문제 낼 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들을 갖다 일부러 보기로 넣어요. 이걸 굳이 공부해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 모르지만 보기로는 넣어놔요. 옳은 보기 주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새롭지 않게 여러분 좀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자꾸만 새로운 내용을 넣는 거니까 이거 뭐 됐어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야 버리지 말고 이랬구나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세요. 익숙해지게.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아요? 알에 가장 많죠? 그래서 보거의 독은 특히 알. 그러니까 알 말고는 또 난소, 고환 이런 생식기계 그리고 어디? 내장에 많이 들어있죠? 정답은 1번 알이고 테트로도톡신이 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알에 많으니까 주로 언제 동력이 강해요?
보건과 산란기, 5월, 6월에 독성이 가장 강하고 무색, 무미, 무취의 약염기성 물질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열성 물질이다. 열에 강해서 끓여도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건을 팔팔 끓여서 먹어도 감염이 되는 거죠. 대신 그래서 중독 증상까지 한번 조금 더 보고 가면요. 먹고 나면 거의 바로 30분에서 뭐 한두 시간, 거의 5시간 이내에는 발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입술이랑 혀끝이 마비돼요. 그러면서 구토, 그다음에 오심 뭐 이런 것들 나타나고 그러면서 촉각, 미각도 둔화되고 손발 운동도 잘 안 되고 운동장애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운동불능, 연하곤란 연하곤란 말 삼키기 어려워지는 거죠. 연하곤란, 호흡곤란 그러면서 청색증,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다가 호흡 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고도. 다음 4번. 역학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쵸. 성립되어야, 이거는 거의 기본이죠.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이 될 수가 없죠. 바이러스가 없어야 된다. 바이러스랜다. 바이어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건 뭔가 연구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더라도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건 다른 잘못된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 없어야 되겠고 통계학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선 통계적 관련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돼요. 통계적 관련성이 없다는 거는 A랑 B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관련성, 통계를 돌려봤더니 A가 증가할수록 B가 증가해. 또는 A가 증가할수록 B가 감소해. 이런 게 나타나야지 인과관계이다. 그럼 정말 얘가 원인일까?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비교 위험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1보다 크다라는 거, 만약에 비교 위험도가 7이다라는 거, 자, A에 노출된 사람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B 질병에 걸릴 확률이 7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1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A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질병에 안 걸린다. 비타민, 운동 이런 것들, 뭐 저염식 또는 뭐죠? 그런 섬유질 섭취, 야채 섭취, 과일 섭취 이런 것들은 반대의 효과, 역효과. 그래서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작다라면 작은 대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인과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 정답 3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첫 번째 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원인이 결과보다 반드시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연관성의 강도. 연관성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좁다. 그 말은 좋다. 뭐예요? 우리 비교 위험도의 값이 크면 클수록 A라는 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B라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고, 세 번째, 연관성의 일관성. 연관성의 일관성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봐도, 미국에서 연구를 해봐도, 그 다음에 이 1990년에 한 연구 결과도, 2010년에 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게 A가 B의 원인이야 라는 결과값을 보여줬을 때 연관성의 일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또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관성의 특이성. A라는 요인에 노출되면요, 다른 질병은 상관이 없는데 꼭 B라는 질병에 걸려요. B라는 질병은 꼭 A라는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발생이 돼요. 이런 걸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성의 특이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연관성의 특이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는 1부터 9까지 다 맞아야 돼가 아니라 이 중에 그럴 경우에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건 질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용량 반응 관계. 내가 노출된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도 점점 증가할 때 용량 반응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서 그렇게 질병이 유발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좀 더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에 기존 학설과의 일치. 기존에 있는 지식, 소견과 일치할수록 기존에 계속 예를 들어서 지방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요구할 때 가끔 얘기해 드리는 게 고지방 저탄수화물식 요거 막 유행하면서 계속 충돌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지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방은 몸에 안 좋아.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포화지방산을 너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끊어야 돼 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새로운 지식들이 그게 아니야. 반대로 지방을 많이 먹어도 몸에 좋아 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뇨병에 좋아 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일 거다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방이 몸에 안 좋아. 근데 또 지방은 이래서 더 안 좋아 라고 나왔다라면 그치 라고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지식, 소견과 일치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험적 입증,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발생, 어떤 요인의 실험을 통해서 요인에 노출이 되면은 질병에 걸리고 노출이 안 되면은 요인을 제거했더니 질병 발생이 줄어들었다. 이게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면은 이게 얘가 원인이구나라는 걸 또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 기존에 밝혀진 게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바이러스가 비슷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이 질병의 원인이구나라고 또 인과관계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 5번 문제, 1866년 세계 최초로 위생학 강좌를 독일 뮌헨 대학에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영양, 의복, 환기, 난방, 상하수 이런 위생학 전 분야에서 전 분야를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실험 위생학을 확립한 사람 페텐코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기타 우리가 간단하게 페텐코퍼 하면 위생학 강좌 개설, 뮌헨 대학, 환경 위생의 중요성 강조 이 정도만 설명했는데 부가적인 설명들 있는 거 추가 정리해서 같이 보시고. 페텐코퍼. 파스테르는 근대의학의 창시자,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 그래서 닭콜레라균 발견했고요. 광견병, 항혈청 발견했고 또 저온살균법 유명하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하면 누구예요? 세계 최초로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언제? 1883년에 제정했어요. 독일에서. 다음 코우는 마찬가지로 특정 병인론자, 미생물 병인론자로 파스테르와 함께 어떤 균에 대해서 밝혀냈던, 그래서 탄저균, 파상풍균, 콜레라균, 결핵균 이런 것들 다 발견한 사람이 코우죠. 다음 6번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자보건 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 내용이에요. 그대로. 다음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은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자, 이건 누구예요? 임산부에 대한 정의죠.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임산부에 대한 설명이고, 모성은 그럼 누구예요? 임산부와 또 가임기 여성을 합쳐서 모성이라고 했어요. 임신 7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산정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때요? 임산부에 대한 산정관리 횟수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7개월, 그러니까 28주까지는 4주에 1회,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임신 8개월부터 9개월, 그래서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37주 이후부터 9개월 이후부터는 1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고요. 산정관리. 미숙아는 분만 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에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자료 나눠드린 거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거고요. 영유아 보건관리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미숙아, 신생아, 영유아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숙아 보시면, 미숙아는 누구를? 체중 2.5kg 미만이거나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이 미숙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기준 보시면은요, 분만 의료기관을 퇴원하고 나면은 7일 이내에 한 번 봐야 되고요. 그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최소 일주일에 2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영유아 기준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돼요. 6번에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다음 7번 문제. 어떤 감염질환이 잠복기 이전에 개방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이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감염질환이 잠복기 이전에 개방기간이 시작이 된대요. 잠복기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감염된 요 시점부터 여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잠복기. 그럼 개방기간은 뭐예요? 개방기간이라는 거는 균이 배출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잠복기 이전에 개방기간이 시작됐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균 배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떤 감염병 설명하는 거예요? 호흡기계 감염병 설명하는 거죠. 소화기계는 어때요? 언제 균 배출이 시작이 돼요? 증상 발현되고 나서 좀 있다가 해서 증상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균이 배출이 되는 게 얘가 소화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호흡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대체로 초기에 다량의 삼출성 분비물을 배출한다. 호흡기계 초반에 분비물, 삼출물을 분비를 하면서 콧물, 그런 침 이런 걸 통해서 균을 배출하게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 보균자에서 감수성자에게 직접 전파.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병은 뭐에 의해서 주로 비말에 의해서 직접 전파된다라고 했고, 인구 집단의 입양 손실 일수가 높다.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그 질병에 걸려서 손해 보는 날수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1년 중에서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린 일수랑 장염 이런 거 걸린 일수 비교해 봐도 호흡기계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인구 집단 전체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독감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에 의해서 손해 보는 날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에서 환경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예요? 소화기계 감염병의 특징이죠. 다음에 8번. 우리나라 국민영양조사에서 체질량 지수 BMI의 비만 기준은 얼마부터? BMI는 어떻게 구해요? 신장의 제곱인데 신장을 미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센티미터 아니고 미터의 제곱분의 kg, 체중으로 구하는데 그 비만 기준, 그러니까 정상이 어디에 우리나라 그 영양에서 18.5에서 24.9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5 이상은 비만이 되는 거고 18.4부터는 미만은 저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기준을 알고 있으면 위아래로 나누면 되겠죠? 비만 기준. 그러면 25가 정답이죠. 정답 2번. 다음 9번 문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실내 공기질에서 유지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었고 권고 기준이 있었어요. 유지 기준과 권고 기준. 기억나요? 실내 공기질? 안 나요? 진짜? 그래요. 이거 제가 자료로 안 드렸죠? 교재에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교재 찾아서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 진짜 기억 안 나요? 이거는 복습하세요. 그러면 복습할 것도 없고 그냥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답 뭐로 골랐어요? 뭐로 골랐어요? 답? 그냥 막 골랐어요? 어떻게 골랐을까? 이건 쉬운 문제라고 낸 거였는데. 근데요. 자. 유지 기준 PM10 미세먼지죠? PM10 미세먼지랑
그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그리고 총부유 세균,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얘네는 유지 기준이에요. 이거 CO가 꼭 10처럼 보이네. 유지 기준이에요. 얘는 뭐예요? 실내 다중 이용 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뭔가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 기준 오염물질을 연 1회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이 얘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겠죠. 유지 기준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유지 기준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한량이라고 알고 있는 거 1000 ppm 0.1% 1000 ppm이죠. 그래서 1000 ppm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10 ppm 이하로 유지해야 돼요. 일산화탄소는. 그리고 나머지 얘는 권고 기준이에요. 얘는 반드시 지켜는 아니지만, 자, 요 정도 수준으로 해놨으니까 니네 알아서 요 정도 지켜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거 뭐예요? PM10, 포르말데히드, 일산화탄소 모두 유지 기준이고, 총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유지 기준인데, 오존은 권고 기준이에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유지 기준이고, 오존 권고 기준. 그리고 자, VOCs 얘가 뭐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그래서 지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마찬가지로 권고 기준, 라돈, 성면 둘 다 권고 기준이죠. 9번의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건에서 실내 공기 뭐 저거 있었죠? 군집도,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 그런 거 했던 다음에 나왔던 그 법에서 제시된 표까지 같이 있었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도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용 정리하시고 10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새우에 의한 수은 중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우 속의 수은 농도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우를 먹는 빈도를 조사했대요. 그러면 유해성 평가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 해당이 돼요? 노출평가. 우리나라 국민이 수은에, 새우를 통해서 수은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나 이걸 평가한 거죠. 위해성 평가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건강에, 사람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들, 그게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유해한지, 그리고 어떤 용량이 얼만큼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위해성, 건강에 대해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게 건강 위해성 평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에는 먼저 첫 번째 유해성, 하자드라고 하는 거죠. 유해성 또는 위험성을 확인하고,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확인하고 용량 반응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용량 반응을 평가한, 먼저 유해성을 확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동물 실험 자료를 보통 이용해서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게 유해성 평가죠. 그리고 용량 반응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 물질에 노출됐을 때 얼만큼 노출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 국민들이 그 물질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유해성이 아무리 높아도 노출이 별로 되지 않으면 위해하지 않고, 또 반대로 유해성이 낮은 거여도 계속해서 많이 노출되면은 유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노출 평가를 한다. 사람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지, 특히 흡입을 통해서 경구 섭취,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험성이 확인된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노출 평가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수은은 특히 바다나 이런 물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물이 오염이 됐을 때 거기에 사는 동식물의 몸에 축적이 되고, 그걸 먹은 사람 몸에 또 축적이 되니까 새우에게 얼마나 수은이 축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의 새우 섭취량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새우를 통해서 수은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출 평가예요. 이렇게 노출 평가까지 다 하고 나면은 위해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얼마나 위해한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죠. 10번은 노출 평가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다음 11번,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 기준으로 옳은 것, 전체 인구 중에서 몇 살? 65세 인구가 고령사회니까 14%를 넘는 경우, 그러면 7%를 넘는 경우는 고령화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
다음 12번 문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목적과 의의로 옳은 것. 채용 시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게 적당한지 판단한다. 그래서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했고요. 작업으로 인한 건강 유해 인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진단 중에서도 특히 일반 건강진단,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는 특수 건강진단,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직업 안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지 또는 뭐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과거 진단 내용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질병을 가진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도 건강진단의 목적이죠. 그러면 가나다라 모두 맞는 설명이고 다음 12번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한 것일까요? 세균성 식중독 여기 지문 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한 것이고 세균의 포자 죄송해요. 제가 잘 띄어읽기를 잘못해서 국어를 못했네.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균의 포자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서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분류한대요.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포자가 이상하죠? 자, 포자에 대한 영향을 보는 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 세균 자체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세균의 독소에 의한 거는 독소형 식중독, 세균 자체에 의한 거는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그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죠.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이며 복통, 설사 등 위장염이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이 되고요.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복통, 설사 같은 위장염 증상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 식품으로는 우유, 육류, 난류 그리고 가공품 등이 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이 어디에 동식물들, 자연계, 짐승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들, 육류, 동물로 만든 우유, 그다음에 그 동물에 대한 가공품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 식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도축장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균들이 그런 재료들 뭐 칼이나 도마 이런 데 묻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식품에도 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열에 강하다? 열에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60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옳은 거 3번이죠. 다음 15번 문제. 진단 검사에 14번 안 했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4번 문제. 호소의 수질 환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자, 우리 호소랑 하천이 있었죠. 우리가 먼저 본 게 하천, 그 순서, 우리 교재 순서로 보면은 하천 기준이 먼저 있고 호소가 있어요. 하천은 흐르는 물, 호소는 고여있는 물. 그러면 하천의 수질 기준 그 중에서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었죠?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했던 게 BOD, 하천에만 있고 호소에 없는 거 BOD.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고 호소에만 있고 하천에 없는 거 총 질소랑 클로로필 A가 호소에만 있고 하천에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은 자, 하천의 수질 기준 수소이온 농도 BOD, COD,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 다음 부유 물질, 그리고 용존 산소, 그 다음에 총인, 그리고 대장균군. 그래서 대장균군이라고 하면은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구분이 되죠. 그럼 호소는 똑같이 pH 있는데 BOD가 없어요. COD가 들어가고요. SS 부유물질, 용존산소, 그 다음에 총인과 함께 TN 총질소 그리고
클로로필 A 그리고 대장균군 까지 해서 차이 나는 것 위주.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문제의 하천의 뭐 기준에 해당하는 것 해서 다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특히 시험 문제 내기 쉬운 게 이렇게 차이 나는 애들이죠. 그래, 아이고. TN과 클로로필 A. 호소에만 있는 애, 하천에만 있는 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다음 15번. 진단검사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뭐를 고르셨을까요? 되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그래. 뭐를 골랐어요, 정답을? 3번 골랐어요? 다른 거 고르신 분들? 응? 4번? 4번.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얘기하는, 왜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 때 자기가 틀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좋아요. 그리고 4번을 고르는 경우들이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제가 계속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뭔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은 걔가 답인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걔가 맞는 것 같고 걔가 틀린 것 같고 그런 게 나와요. 자, 보시면 먼저 신뢰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신뢰도는 뭐다? 신뢰도라는 게 뭐예요? 검사 방법이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 그쵸. 일관성 있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 계속 똑같은 값을 찾아내는 거. 별로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 혈압을 재는데 뭔가 막 120에 80 나왔다가 170에 100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 한 사람이 혈압이 그렇게 막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타당도는 뭐예요? 정확한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게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할 때 이렇게 화살판 관역으로 해서 정답이 이 중앙이라면은 타당도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답의 근처에 모여 있어요. 이런 걸 타당도가 높다고 해요. 신뢰도는요, 정답과 상관없이 이것만 나와도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방법을 어떤 걸 고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답 옆에서 이렇게 신뢰도 높게 나왔다? 그럼 얘가 더 좋은 방법이겠죠. 정답과 가까우면서 신뢰도도 높은 거. 그래서 신뢰도라는 거는 계속 일관된 값이 측정이 될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인다. 민감도는 뭐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할 확률. 얘는 뭐예요? 그러면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 진단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는 거는 정확한 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표본수를 줄인다. 표본이 얼마 없으면요, 정확한 그 값을 찾아낼 때 어때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전체 평균 키를 내가 구해보고 싶어요. 평균 키 또는 뭐 지역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샘플을 몇 개 안 뽑으면은 그 값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검사 시기 조건을 표준화한다. 어때요?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검사 기구가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면 이 검사 기구가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라면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을 잘 교육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은주에 눈금을 재는데 이렇게 눈높이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올려다봐요. 그러면 똑같은 값도 우리가 쓰는 값은 달라져 버리겠죠.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일관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검사할 때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 뭐 했어요? 환자들 병원에서 체중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과 환자들은 언제 잰다? 매일 아침 6시에 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한 다음에 환자복 입은 거 그대로 체중을 재게 해요. 매일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고 잠깐만. 표준화한다. 맞는 거고. 개통오차를 줄인다. 개통오차는 뭐냐면, 개통오차라는 건 뭐냐면, 뭐죠? 체중계의 0점이 마이너스 2에 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잴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내 체중이 원래 예를 들어서 50이야. 희망 체중이 50이에요. 50인데 체중을 했는데 계속 50이야. 아, 목표 달성했네. 신뢰도는 어때요?
계통 오차가 있어도 좋아요, 높아요. 계속 똑같잖아. 똑같은 값을 나타내 주잖아. 근데 타당도는 어때요?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통 오차를 줄이는 거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시스테믹 에러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오차, 계통 오차라고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체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계통 오차가 아니라 무작위 오차를 줄여야 돼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위 오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작위 오차는 랜덤 오차라고 해서 오류 자체가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럼 신뢰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쟀는데 이렇게 되고 한 번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가는 게 무작위하게 발생이 되는 오차예요. 그래서 무작위 오차를 줄인다. 무작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작위 오차가 줄어들고 그래서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검사 시기나 조건을 표준화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우리 신뢰도에 대한 거 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검사자 내에서의 변이를 줄인다, 검사 대상자의 변이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16번, 다음 중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오염물질. 자, 오존층 파괴물질 대표적인 거 CFC, 프레온가스, 염화불화탄소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모두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들이죠. 다음 17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치료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 절차와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자, 치료의 불확실성이라는 거,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에 대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치료의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료 절차, 결과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불확실성이죠.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대돼요. 그래서 위암에 대한 치료, 있는 치료는 다 받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위암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싶고, 그러한 욕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규제가 최소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질적인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의료의 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아예 괜찮아요, 다 나아요, 중상은 없어, 이게 아니라 몇 %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치료에 대한 선택도 환자가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8번,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면 좋겠죠, 문제 풀 때. 그러면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거 4가지가 뭐였어요? 시안수은, 유기인, 그리고 PCB. 시안수은, 유기인, PCB. 얘네는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걸 먼저 픽스를 해놓고 가요. 그래야지 나머지 내용이 쉬워지고, 나머지가 가물가물해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리해져요. 그러면 검출되면 안 되는 거 시안수은, 유기인, PCB 볼게요. 수은 0.01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얘는. 그렇죠? 그러면 보실게요. 카드뮴 0.005 이하여야 하고요. 비소는 0.05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각크롬 0.05 이하여야 한다. 모두 맞는 것들. 그래서 시안수은, 유기인, PCB 검출되면 안 되는 것들 먼저 암기하시라고 문제를 드린 거고, 19번. 단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질병과 특정 요인에 대한 정보를 같은 시점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얻는 역학적인 연구 형태다.
어때요? 자, 단면 연구. 그래서 특정 시점에 질병이 있는지, 질병 유무와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위험 요인 유무를 같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짧은 기간 안에 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원인 요인 노출 여부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원인 요인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험도가 비교 위험도인 거죠. 요 설명 자체가 비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교 위험도는 뭐예요?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에서의 질병 발생률. 그래서 위험 요인 노출 여부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험도라는 게 비교 위험도라는 거고, 그러면 단면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코호트 연구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질병의 시간적 전후 관계가 불분명하다. 단면 연구 가장 단점이 그거죠. 서서히 진행되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초기 증상이 없어서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병 연구에 적절하다. 어때요, 얘는? 매번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죠. 자, 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게 단면 연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병도 조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 발생 시점도 잘 몰라요. 초기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뭐 진단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유병도 조사는 우리가 기초조사로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같이 이루어져요? 집단검진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 집단에서 질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서 발견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 초기 연구로 가장 적절한 게 바로 단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2번이죠. 아닌 것. 다음에 20번 문제. 30대 남성 흡연자가 앞으로 2주 이내에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 남성의 행동 변화 단계. 자, 이거 어떤 이론에 대한 거죠? 제목이 나오면 기억이 나는데 그거 그쵸? 범이론적 모형 또는 행동 변화 단계 이론 또는 통합 이론이라고 했죠. 범이론적 모형, 행동 변화 단계 이론. 다른 말로 통합이론. 자, 아는 건데 말로 안 나올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이론에서 뭐예요? 이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한 번에 팍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본 게 그 단계, 5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 무슨 단계예요? 계획 전 단계. 내가 어떤 건강 행위를 할 계획이 없어요. 6개월 이내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획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좀 뭔가 행동을 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6개월 이내에 어떤 행동을 할 계획을 가지는 단계고, 준비 단계는요. 1개월 이내에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2주 이내에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다.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실행 단계, 그리고 그 행동이 6개월 이상 유지되면은 유지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왜 지쳐하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회 모의고사 다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